우리가 아까 군 띄운 게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지금 10주죠. 약 10% 정도 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오리엔티션 얘기했다시피 민주시민학교 과정이 6강의 현장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한 주 쉬었다가 지역활동학교 과정 10강하고 워크숍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날수로 계산하면 한 7주입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민주시민학교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강의예요. 오늘 이번 강의가 6강이. 그래서 6강이 하고 다음 주에는 버스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고양시의 몇 군데를 둘러보면서 우리 민주주의와 민중들의 참여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이런 현장들을 좀 답사할 거고요. 강의로 지금 마지막 올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까 소개하시면서 저한테 뚝심 있는 붙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뚝심 있는 붙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6강하고 10강을 해서 16강으로 짜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 1강 오리엔테이션을 빼면 이제 6강이 되죠. 그동안에 들어오셨는데 대부분 다 그냥 100% 참석자들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오신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들을만 하시던가요? 지금까지 한 5번째 강의 들었는데 소감이 어떠셔요? 들을만해요. 네, 들을만해요. 네, 그 정도 훌륭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낮 1시라는 시간이 정말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졸리지 않고 제가 보니까 저도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들었는데 한 번도 안 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수강생들이 어딘가 싶을 치는 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조라도 저렇게 한쪽을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것처럼 약간 신음하면서 이렇게 하시던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입장에서 왜 제가 이런 강의를 넣는가라고 하는 취지를 지금까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더 갈 거예요. 두 번째 강의 인간 이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강사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MBTI를 접목해서 나를 알고 우리 친구들을 알고 이런 시간을 좀 다르게 가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세계 이혜경 선생님이 아주 빡빡하게 1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거의 한 3시간짜리 강의를 준비해갖고 1시간 반에 막 쏟아내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어요. 오늘의 세계 다시 말하면 핵심은 지금 세계를 사실 세계를 단적으로 규정하면 자본주의 세계 체제거든요. 나라 하나라도 자본주의라는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세계체도 자본주의라는 원리에서 움직이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예요. 한때 사회주의 세계체라는 게 잠깐 나왔었는데 거꾸로 되었잖아요. 거꾸로 되면서 다시 자본주의 단일 체제, 일극 체제가 된 현 상태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있긴 하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극이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도 사실은 자본주의 속에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 전에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약간 다르지만 자본주의 일극 체제 속에 편입되어 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들을 낳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한국사회 김동춘 교수께서는 아주 오늘 한국사회를 2시간에 얘기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한국사회 단면을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발췌해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워낙 역시 이게 강의만 하면서 한 30년 산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하시잖아요. 배울 점이 참 많다. 그래서 깊이 있게 한국사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고
원래는 그 다음에 오늘의 고양시 하려고 했어요. 세계하고 항수하고 고양시 하려고 했는데 이 강의 시간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이제 김철원 쌤이 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강의를 먼저 올려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거의 인문학적 접근을 했죠. 인문학 아주 무슨 동화 속 교양 형제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재밌게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조지학 선생님이 민주주의와 주민적 지적 공동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를 철학적으로 접근해달라고 주문했던 건데 본인이 워낙 활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특히 은평구에서는 은평구를 한 5년 동안 주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계시고 공무원도 있지만 참여예산위원장하고 협치조정가라면서 한 5년 정도를 하면서 은평구의 거의 모든 행정을 주작표를 했다고 보면 민간인인데 5급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정부에다가 막 널리 알리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사례 중심으로 들으니까 또 실감은 나요. 원론적인 얘기만 좀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고양시 얘기는 사실은 은평구하고 좀 달라요. 시스템이 달라서 고양시 얘기는 이분이 안 하고 그 다음 과정 지역활동과학교 과정에서 고양시 주민제 시스템과 그 밖에 이제 각각의 적용들을 따로따로 좀 볼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얘기하시면 조금 더 우리 현실에 맞는 실감 나는 답을 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제 강의는 고양시인데 사실 고양시를 택한 것은 그러니까 고양시라고 하는 이 강의를 집어넣은 것은 사실 보통 자치교육이나 공동체 교육하면 사실 이런 강의는 전혀 안 하잖아요.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공동체란 무엇인가 하면서 시스템 공부하고 현장 주민총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자치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이런 강의만 하는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막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교육을 하는데 왜 저런 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가. 비싼 돈들은 어차피 다 돈 들어가요. 이게 이제 강사들도 들어가고 온갖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진짜 현실적인 실감 가는 부분은 아까 조작선도 얘기했지만 진짜 바닥에서 움직여보면 그것만큼 더 실감 가는 교육이 없어요. 아까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 사실은 참여예산과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따로 노는 이유는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행정칸막이에요. 참여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시의 예산과에 담당을 해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과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진짜 몇십 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제발 통합해야 된다. 이 주민 참여 자치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는. 그러니까 부서를 통합 못하면 통합 조정 기구라도 둬야 이게 진짜 주민자치가 되고 진짜 참여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하고 검토하고 있다더니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더니 지금까지 가네요. 원래 공부하는 놈이 그러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뭐냐? 사실은 이게 어떻게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장의 힘이 막다해요. 자치단체장이 결심하면 그냥 바로 됩니다. 통합운영 시스템 짜세요. 문제 있으세요? 없습니다. 바로 그냥 없습니다고 나옵니다. 단체장이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곤란한데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다고 시작해서요.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체장의 의지가 거의 80%에 연결하고요. 그 단체장이 자치나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단체장이 딱 보면 아까 조작선 같은 분 하나 딱 앉혀놓고 하면 돼요. 그럼 진짜 이 시스템하게 잘 굴러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긴 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치와 공동체 얘기를 안 하면 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허전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을 했고 부분적이나마 경험을 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평가하고 그 피드백시켜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 교과서 속에 있는 말로 다 치부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무시는 못해. 그러니까 하는 척해요. 여러 가지 모양은 다 갖춰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철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80%, 그 다음에 한 10%가 시의회 의지입니다. 아까 의원 당선자 한 분 계시는데 가셨나? 예, 스케줄이 있어서. 아이고 그 의원 당선자가 두 분이 오늘 우리의 신청을 같이 했는데 한 분은 그냥 조금 출석률이 좀 시원찮았는데 한 분은 꼭 갖고 나오시더니 다 빠지셨는데 의회가 좀 의회가 들으면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한 10분의 1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파워에서는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이 자치 관련해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단체장의 권한을 주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권한은 사실은 자치단체장한테 80% 위임하고 의회한테 20%쯤 위임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주민으로서의 권리는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는 거예요. 단체장한테 80%, 의회에 20%. 왜 80%, 왜 8대2냐? 권한을 분석해보면 그래요. 단체장의 권한이 한 8점이고 그걸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런 그 의회 권한이 한 20%쯤 돼요. 그 권한을 분석해보면. 그래서 80%와 20%를 우리가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걸로 가요, 이게 또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작동해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뭐 그냥 그럼 두 사람을 두 기관을 단체 장도 기관입니다. 두 기관을 그냥 쪼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 다시 뺄 수도 있고 아니면 위임에 대해서 관리감 느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임한 사람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차피 우리 주민이라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80-20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그 사람들을 조금 움직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유효한 경우도 되게 많다. 그것이 이제 사실 자치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너무 딱딱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고 그 세계를 알고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좀 알았으면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짜 큰 3대 위기에 봉착해 있잖아요.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기후위기의 문제 또 뭐죠? 전쟁 이런 몇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현재 누적되고 특히 현정들로서 위기가 심화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큰데 여하튼 그 세계와 한국이 돌아가는 그 추세가 우리 고양시와 고양 시민들한테는 100% 새로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시가 어디 하늘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과 그 시스템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살면서도 이 고양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사실은 넓은 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생활 세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그 중앙 단위의 참여 예산 하면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죠. 중앙 단위의 연간 예산 600조쯤 돼요. 600조를 어떻게 참여 예산을 할 건가 설계하는 데 말이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도만 해도 예산이 30조가 넘습니다. 저희까지 포함하면 한 40조가 넘어요. 교육 예산까지 포함하면 한 50조 됩니다. 그걸 사실 그 참여 예산으로 푼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시 예산은 내려오면 일반 예산 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 2조 6천억 추가 경정 합의서 올라가면 한 3조쯤 됩니다. 연간 예산이 3조쯤 되는데 3조쯤 중에서 아까 이제 경직선 예산을 30%로 봐요. 그러면 이제 3조라고 보면 9천만 원, 한 1억 정도가 경직성 예산이고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그 가용 예산인데
가용 예산도 사실은 100% 가용 예산이 아니에요. 어쨌든 꼭 안 들어갈 수 없는 막 예산들이 있어요.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거 전부 매칭 예산이거든요. 정부에서 얼마 주면서 니네가 몇 프로 붙여갖고 이걸 해 라고 하는 건데 안 하면 이 공무원들 다 얻고서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정책 예산들이 있어요. 그걸 다 빼면 한 20% 정도 남아요. 20%가 진짜로 정책 예산이야. 3조라고 하면 한 6천억,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정책 예산으로 시장과 시의회가 그 중점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건데 그런 예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고양시라고 하는 생활세계 안에서는 우리가 참여도 가능하고 정책 제안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그 조금 긴밀한 공간에서 우리의 발언권이 먹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시도 큰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주민자치입니다. 동주민자치는 동마다 주민들의 그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동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동한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위임하면 진짜 시까지 안 가도 돼요. 자, 예를 들면 그 시의 예산을 아까 가용 예산이 실제 가용 예산이 아니고 5천억 되더랬죠. 5천억을 44개 동에다가 나누면 몇 억쯤 돼요? 44개 동 나누면 한 100억쯤 되나? 100억 맞죠? 한 100억쯤 되죠? 네? 100억 좀 넘는다고. 하여튼 100억 대외의 예산을 사실 동에다 다 내려주고 그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건 한 방법이에요. 왜 그걸 꼭 시에서 다 하면서 동에는 니들 이것만 쓰라고 동 행정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통상 한 2억 정도입니다. 2억. 동 행정예산입니다. 네, 연간. 행정예산이 2억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각종 동 지역 사업 예산은 각 모든 부서의 사업 예산으로 다 따로 찢어져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부서의 사업인지 무슨 부서의 예산인지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어느 거든 우리 동 주민들의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면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의 부서가 다 쪼개져 있어갖고 그것을 동에서 아무 생각도 못해요. 동은 실질적으로는 원래 동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요 일종의 간접 지배 창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님이 자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찰사를 파견하거든요. 그 시도에다가 그 관찰사만 파견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 당시에 군현, 목사, 군수, 현감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지방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에도 있었는데 이게 제도가 근대화되면서 조금씩 더 세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시군도 크니까 동에다가 동장을 이제 시장 군수든 누구든 그 결정권 딱 앉혀놓고 자기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동장이 또 자기 혼자 하라고 하면 자기 혼자만 하라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그 주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수렴하는 척하니까 만든 게 뭐냐면 동정자문협의회예요. 옛날에 동에는 동정자문협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동정자문을 받는 모양으로 하면서 사실은 관리했던 거, 이제 관리체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치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제가 지금 이 자치만 계속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다가 보니 제가 오늘 화두를 장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르고요. 어쨌든 이 자치가 진짜 자치를 하는 그 주요 부대는 그 가장 기초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다. 그래서 시군구의 사정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시군구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내가 사는 중산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위는 정부 시예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건 정책 결정 단위가 아니에요. 거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 예산, 도의 정책, 도의 예산도 시를 통해서 내려가요. 이게 행정 사다리를 타고. 그래서 시가 돌아가는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래도 그 자치 활동가가 될 수 있고 지역 활동가가 될 수 있고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 동네가 시가 돌아가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그 민주 시민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잘 모르다 보면 그냥 풍척부터 빠진 얘기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는 동네를 좀 아는 것이 모든 활동의 기초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고양시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저기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한테 한 가지 부탁할게요. 여기에는 좀 강의실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서 50분 뒤면 저한테 신호를 한번 주세요. 시계가 있으면 좀 조절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은 조절이 안 돼요. 오늘 주제는 오늘 고양시를 들어보는 건데요. 첫 번째 세 토막입니다. 세 토막인데 앞에 한 절반을 고양의 도시 형성사를 할 거예요. 이 고양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고양시가 도시가 형성된 과정을 한번 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오늘의 고양시의 각각의 분야나 지역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보고 고향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할까,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좀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도시라고 하면 통상 이제 시를 얘기했잖아요. 그 시. 고양시가 시가 된 지 언제인지 아세요? 1992년. 1992년. 우리가 30주년이니까 92년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기준이라는 게 그 시 행정구역상의 기준도 아니고 인구 기준만도 아닌데 행정상으로 편의상 시가 돼야 도시라고 얘기하고 그 도시가 안 된 데는 시가 안 된 데는 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저기 이제 도시 형성사는 시가 된 뒤부터 본격적 본론을 들어갔고요. 그 전에 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기 전에 촌일 때 고양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짧게 보면 일단 그 고양군 지역에 옛날 고양군 지역에 인간의 발자취가 처음 생긴 건 한 6억 년 내지 7억 년 정도로 지금 현재 유물로 보면 6, 7억 년 전이에요. 제목이 하나 있는데 6, 7억 년 전이라는 건 그 원래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크로마뇽 아프리카의 어떤 할머니의 모든 지금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의 어떤 할머니한테를 공통조사로 갖고 있는 같은 친족이라는 거거든요. 전부 뭐 얼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게 이제 크로마뇽이 나온 게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크로마뇽이 나온 인류가 시작된 건 약 700억 년 됐는데 인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침팬지에서 갈라나와서 침팬지와 갈라진 시점 한 700억 년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인류가 똑같은 조상을 타고 내려왔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인류도 멸종을 하고 새로운 종이 찾아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크로마뇽이라는 게 탄생한 것은 아프리카 서남부에서 탄생을 했다고 얘기되는데 그 시점이 한 15만 년 정도예요. 15만 년 전. 15만 년 전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살아요. 아프리카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기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지는 시점을 대략 5만 년 정도 보거든요. 5만 년 전. 근데 그 5만 년 전에도 사실 그럼 다른 데는 그러면 인류가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고생 인류, 중생 인류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가 아닌.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 뭐 옛날에 배웠던 거 있죠. 자바 원인, 국경 원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는데 현생 인류 지금 우리의 직접 조사는 한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나왔거든요.
그럼 5만 년 전에 나왔던 이 한반도에 살았던 고향에 살았던 그 사람은 우리 직접 조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동네에 먼저 와서 살았던 또 다른 인류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현생 인류가 들어오는 시점은 한반도 같은 경우 그렇게 오래를 보지 않아요. 현생 인류가 들어오면 한 2만 년 전 정도 봐요. 2만 년 전이라면 재밌는 거, 또 재밌는 얘기 하나면 2만 년 전에는 황해바다가 전 벌판이었어요. 이게 앞으로 연구 과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인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 막 고고 이것 때문에 너무 급하다 보니 한 3, 40년 만에 급속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넓은 의미의 인류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역사와 인류학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게 사람들이 좀 약간 여유가 생겨야 돼. 아직 한국인은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안 하는데 여하튼 2만 년 전 정도에는 황해바다가 대평원이었던 때예요. 대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에 이제 중국이 있고 한쪽에 한반도와 일본도 붙어 있었어요. 한반도와 일본도 다 붙어 있는 이런 때였는데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건너와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한 2만 년 정도에 건너와서 지금 현재 우리의 직계 조상이 들어온 시점은 그때쯤으로 보여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구색되었고 신석기가 되면서 이제 농업도 시작되고 청동기가 되면서 뭐 나라도 생기고 막 이러잖아 이런 얘기 옛날에 다 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요 고양시의 역사라든가 이 공식기관들의 문서들을 보면요 백제 시대를 생략하고 넘어가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백제가 왜 백제 시대를 빼놓았냐면 백제가 약 BC 몇 년에 건국했다고 나오죠? BC 8년 같은 거 제가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AU와 BC가 왔다 갔다 할 때쯤 그게요. 근데 고구려가 처음 여기 들어오는 게 광개토왕이 쳐들어올 때 들어오거든요. 그게 서기로 한 30년쯤 돼요. 서기로 500년이 넘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 500년 동안은 고양시는 어디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백제 땅이죠. 왜냐하면 백제의 수도가 서울이었거든요. 하남 위례성이었거든요. 하남 위례성이었고 그 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풍납토성으로 추정돼요. 그것도 100% 아직 확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파야 되는데 풍납토성을 파려면 지금 거리적 분이 너무 많아서 못 파고 있어요. 여하튼 다시 말하면 500년 이상을 백제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백제 땅도 아니고 백제 수도에 바로 인접해서 그 당시에 백제는 해상 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중반도 요동반도 일본까지도 막 휘어잡던 시절이에요. 대만까지 갔었어요. 네, 그래서 해상 왕국이었는데 수도가 위례성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풍납토는 그것처럼 말이야. 그러면 한강이 뭐가 됐겠어요? 진짜 그냥 관문이잖아요. 관문. 백제의 수많은 물품과 이것들이 한강을 통해서 한강수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했던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요시였어요. 그러니까 백제 수도의 진짜 서북부 핵심 요지였거든요. 그게 근데 진짜 좀 웃기는 게 슬픈 게 백제 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사에서 소개하는 것은 멱절산 도로라는 게 있어요. 혹시 저기야 송포동, 벚꽃동 가시는 분 계시나요? 멱절산 도로라는 게 저기 지금 대화동, 송포동 그 근처 쪽이에요. 법정동으로는 벚꽃동이구나. 벚꽃동에 고루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강이 계속 건강하던 때였거든요. 한강이라고 하는 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원당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일산 여기까지 소폭벌판은 아직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강이 들어오요 한강. 홍수가 나면 강이 들고 홍수가 밀려나야 그때 이제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조그만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멱절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멱절산 보고 하나 다
그 백제 시대 유적지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저쪽 인천의 계양산하고 강화에 무슨 백제산을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백제 역사가 거의 안 나타나는지? 그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서 그래요. 그 기록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통일신라 때 김부식이가 전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백제 역사를 거의 말살해버려요. 한마디에 의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서적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던 서적들. 수많은 서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적들이 언제 불타냐면요. 그 왕조가 바뀔 때마다 불타고, 그다음에 일제가 정면으로 남은 걸 다 쳐버려요. 그래갖고 그 연구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고 이게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떠오르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한 70년 정도를 거칩니다. 광개토왕이 이제 초대 큰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는 그 유명한 진흥왕이 좀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진흥왕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통일 성리 시대를 거쳐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 쭉 내려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 때까지의 그 고양시는 그 당시에 고양군이라고 했구나. 고양군은 크게 두 고로 나눠 있었어요. 고봉현과 행주현입니다. 고봉현과 행주현이라는 건 이건 옛날부터 삼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고양시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옛날 싸우잖아요. 일산하고 덕양하고. 맨날 싸우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삼국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삼국시대 때부터 그 현이 두 개였다고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 고봉현 지금 그 고봉산 중심으로 한 일산 지역하고 그다음에 독양현은 독양의 별명이 행주입니다. 독양 이퀄 행주예요. 그냥 그 독양현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한 독양현이죠. 삼국시대부터 있었어요. 행주? 독양이라고 불렀나요? 행주라고 불렀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백제성 다를성 계획이라고 불렀고요. 여쪽 고봉 쪽이 다를성, 저기 행주 쪽이 계획. 그다음에 고려 때는 다를성을 고봉이라고도 부르고 왕궁이라고 불렀어요.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는 고병하고 우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려요. 두 군데가. 그리고 고려 시대 때 고봉하고 행주로 독양. 그게 고려 시대 때부터 이제 그 이름을 정착해요. 근데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은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바뀌는 것이 꼭 정설도 아니에요. 어느 문서에 뭐가 나오면 그걸 그냥 그것이 맞다라고 누가 주장하면 그래 맞아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가 거의 없어요. 문서가 거의 없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누가 쓰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1413년에 고양현이 돼요. 고봉현과 독양현 합해서. 그래서 고양현이 되고 처음으로 그래서 고양이라는 이름이 지금 600년밖에 안 됐어요. 그 고양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건. 1471년에 고양 군위로 올라가요. 이 군과 현의 차이는 큰 고을과 작은 고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목 9년이라고 해요. 제일 큰 고을은 수원 같은 게 부였어요. 수원. 그다음에 목은 양주목. 이런 좀 큰 고을이 목이었어요. 그다음에 군, 저 작은 게 현이에요. 그래서 현이 군으로 승격됐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군이 시로승격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그런 건데 군으로 승격한 혹시 이유를 아세요? 그 당시 인구가 막 늘어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왜 갑자기 13년에 고향 현이었는데 인구도 안 늘어나고 별 차이가 없었는데 71년에 군으로 승격을 시켜줘요. 그 당시에 성종대였어요. 성종대. 저도 성종대. 제가 조선대군 때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퀴즈를 맞추기 힘들 퀴즈를 몇 개 낼 건데 내일 보나 맞히는 분들 한 분한테 맨 먼저 맞히는 분한테만 이 책을 드릴 겁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비매품. 저기 앞으로 식판적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곧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군으로 승격을 군이 되는 건 저기 때문에 성종의
성룡의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덕종이고요. 그 양아버지가 예종이에요. 그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이죠. 저기 예종이 아들이 없어서 덕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종의 아들로 가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의 그 저걸 뭐죠? 왕릉. 그 당시에는 왕비릉도 왕릉하고 똑같습니다. 왕비랑 왕릉은 격이 똑같습니다. 왕비라고 해서 좀 낮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왕릉 두 개를 여기 지금 서울릉에 이전시켜요. 서울릉에 창릉. 지금 현재 창릉 지역입니다. 거기에 두 개의 묘소를 가져오면서 그 임금님 아버님들이 묻혀있는 곳인데 현이 웬 말이냐? 그거 승격시켜가지고 그런 승격시켜요. 비슷한 일화들이 참 많은데 이거 하다가는 현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요. 일제 강점기는 서울 사대문 안과 용산을 빼고 나머지가 다 그 서울 바닥이 다 고향군으로 편입되거든요. 그때 이유는 뭐냐? 이유는 그 당시에 일제가 강점을 한 다음에 일본의 동경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이 서울의 한성도 서울인 거야. 한나라에서 서울이 둘이 좁다해갖고 한성을 격화시킵니다. 한성을 격화시켜서 경성으로 격화시켜요. 그래서 경성부로 만듭니다. 경성부로 만들면서 경성부가 땅이 너무 넓으니 쫓겨나갖고 나머지를 다 고향으로 해주게. 그래서 그 당시에 1914년부터 1949년까지 35년 동안 고향군이 무지하게 넓었고요. 고향군은 그 당시에는 서울의 일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일제의 독립운동사에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그 당시 고향군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더 많아요. 여기 사대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서대문도 다 고향군이었거든요. 다 동대문도 고향군이었고. 그런 재밌는 약간 슬픈 얘기고 그때 잠깐 그랬고 1949년에 다시 복원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 땅이나 지금 땅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고향 땅은 그대로 변화된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거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게 18세기 기수인데 팔도 본연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프린트한 것도 글자가 안 보이던데 여기 보면 지금 좀 새롭게 지명들이 나와요. 활동본연에도 벽제역, 장명산, 해운령 막 저 꼭대기가 보이나 신천 이런 게 나오죠. 이 지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알면 유래를 알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를 맞춘 게 그렇죠. 장명산이라고 하는 산은 지금 현재는 장명산이라는 이름이 잘 안 불려요. 근데 옛날 지도명이나 옛날 서류에는 장명산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그 당시 고향군 관할을 장량산 서쪽에 있던 걸 정유산 동쪽으로 옮기거든요. 지금 고향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러면 감 잡히죠. 우리 송혜란 쌤은 장량산이 어딘지가 그러니까 그 수도 국군통합병원 뒷사이라고 봅니다. 국군통합병원인가요? 네. 하여튼 그 뒷산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장명산입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산인데 요즘에는 장명산이라는 데를 잘 안 불러. 좀 이상해졌어요. 그냥 하고요. 어쨌든 고향 땅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했고요. 지승이라고 하는 집에 보면 이게 고향군 관아가 있던 고향동에 관아가 잘 나와요.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 고림에 불구하고 옛날 뭐가 없잖아요. 그게 이유가 그냥 다 개발비로 다 없어졌기 때문에요. 특히 일제 많이 커요. 하여튼 그때 시절 보면 그 웬만한 큰 고을에 있던 건 다 있어요. 동원 그 원님들이 여행하던 재판하던 동원 붙잡혀서 뭐 창고 무슨 역사 관저 사당 이런 거 다 있어요. 향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건 향교 하나하고 벽제관이라고 하는 사실 났던 그 돌덩이 몇 개 나와 있는 게 큰 얘기예요. 사실은
사실은 조금 뭔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요. 대동의 기도에도 비슷해요. 이게 원래 사실 이 지도를 보여드린 건 이 지명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이렇게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서울. 이게 그 당시에 경성부입니다. 경성부 이만큼만 빼고 원래 그 전에 한성부가 이만했거든요. 그 전에 한성부가 이만했어요. 이걸 이만큼만 경성부로 넣고 나머지를 다 고향부에다가 편입시켜버린 거예요. 잠실도 그런. 전 진짜 황당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관아도 지금 말하는 부천시청으로 6번을 옮겨요. 이게 이제 서삼릉의 희릉이라는 데에서 몇몇입니다. 서삼릉 희릉이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저기 통일로변에 있는 고굴이라는 데예요. 고굴이라는 말을 내고 세 번째가 고양도입니다. 고양도로 가는데 일본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거예요. 그 당시에 희릉이라고 하는 장경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노를 옮기면서 거기에 그 군청이 여기 있으니까 얘네 군청 옮겨해가지고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옮겨가요. 일단 여기서 2번에서 3번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게 장정산이에요. 아까 얘기한. 지금은 대자산이라고 그냥 펼친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이게 이른바 타신이 오가는 길이었거든요. 여기가 해운역이고 타신이 오가는 게 너무 의지답해갖고 타신들 오가는데 여기다가 옮겨갖고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서대문에 일제했을 때 35년 동안에 잠시 서대문에 있다가 동대문에 있다가 원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원당에는 처음에 온 건 성사일동사무소 와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관절관리처이고 이번에 옮기면 10번째 바로 옆에서 원당에서 세 번째 옮기는 꼴이에요. 이걸 보면 이 고양시의 역사의 축소판 같은 또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역시 생략하고 지금부터가 본론인데 45분 됐어요. 그러면 그 92년까지 C가 되기 전까지만 처치가 됩니다. 얘기 좀 하고 넘어갑니다. 지금 도시 형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군은 옛날에는 그냥 농촌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농촌군이었어요. 서울 인근의 농촌군 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 당시에 옛날 수도 가까이 있다 보니 왕족들의 봉토나 무슨 무덤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농촌이라고 보면 돼요. 농촌에서 그 당시에 6면이었어요. 6면이었는데 그 중에 6급 1명으로 되고 지금은 53개 법정동과 39개 행정동으로 세분돼요. 이제 44개가 됐구나 이제. 근데 이제 일반적인 농촌 지역이었는데 그 특징적인 것 중에 첫 번째가 서울 방어용 군사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고향의 도시 성격을 나타내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군사용 방어도시였다. 그러니까 서울 방어용 군사도시였다. 서울 방어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방어용이 아닙니다. 서울 방어용입니다. 대한민국 방어용 진지는 타주에 더 많아요. 여기는 서울 방어용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섬처럼 산지하는 임금유착지라고 하는 게 아까 6급 농촌이 붕괴하면서 6급이 이제 인구가 딱 늘어요. 그래서 아까 6면이 하나가 읍이 6급 중심에 서울을 출퇴근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많아져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치고 농촌 군치고는 인구가 지금 시가 되기 전에 25만까지 늘어나거든요. 상당히 큰 도로로 발전해요. 그때 이제 일반 농촌은 다 농촌이었고 6급 중심부에만 사람들이 빨빨 몰려 살아요. 그 중에 핵심이 원당하고 지금 본일선하고 능국입니다. 이 세 군데에 한 80%가 살았고 나머지 20%의 애들이 삽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수도 서울의 하수처리다. 이게 뭔 말이냐? 그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가 안 이루어질 때였어요. 지금 지방자치라면 전혀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서울이 넘치고 이러니까 각종 그 서울이 넘치는 부분을 다 고양시에다 떠넘겨요. 예를 들면 경제화장터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네, 서울시 생활이라고 합니다. 난지 물재생센터 이런 걸 다 떠넘겨요. 그래갖고 그 서울에 있으면 거의 걸적거리고 막 들어온 건 고양시에 다 옮겨놔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그 고양 그런 그 군의 정치가 뭐 했느냐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하여튼 정치가도 그렇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 순간 뭐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바로 봤던 거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고양군의 지역적 도시적 특수를 나타내는 그린벨트죠. 수도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1971년부터 72년에 약 절반이 그린벨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으로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서울 변두리의 낙후된 농촌 분산 도시가 1992년까지의 고양군의 특성입니다.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한다. 이게 고양 그 당시 고양군의 현실이었다. 이걸 지도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 쉬죠. 이게 6년일 때입니다. 6년. 1950년대 90년대 고양 6년일 때인데 6면에서 지금 이 신도면이 두 개로 나뉘어요. 신도와 화전읍. 신도 화전읍으로 해서 손톱만 하나 빼고 중면이 일산읍이 되고 이 6면이 그래서 6읍 1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6읍 1년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6면치대는 아직까지도 쓰이는 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쓰이는 데 대표적으로 단위농협, 고양시의 단위농협이 6개입니다. 이 6면치대에 맞게 지금 현재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휴가 그렇습니다. 체육휴가 그 당시 6면치대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실은 그 토박이들이 진짜 지금은 13%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원래 고양군 토박이가 14%인데 13%의 집결 사실은 중요한 기지예요. 돌을 쥐고 있잖아요. 농협. 엄청난 파워예요. 그 다음에 체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사회의 큰 힘이잖아요. 이런 힘 갖고 사실은 토박이들의 정치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큰 힘을 13%지만 제가 보기에 한 50%쯤 행사하고 있어요. 한 50%쯤의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군사보호구역을 얘기할 때 한 가지 특징적으로 알았거든요. 고양군이 전체가 사실상 군사보호구 얘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조금씩 해제를 시켜가요. 해제를 시켜가는데 이게 한 1990년경의 군사보호구역이 한 2000년 비슷하니까 재밌는 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많이 해제됐어요. 한 절반쯤 없어졌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이. 이게 파주 접경지역입니다. 파주 쪽은 이 절반쯤 없어졌어요. 줄었어요. 근데 이 한강변하고 서울 쪽은 여전히 이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이른바 작전 계획 이 부분을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 방어, 서울 방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책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김신중과 좀 넘어왔을 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군사보호구가 아니었어요. 한강으로도 언제든지 강 따라서 넘어올 수 있다 해갖고 이걸 한강 주변을 군사보호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요건 반 정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보면 한 대부분 서울 방어용 서울 쪽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한강 근처이고 여기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은 이제 파주에 딸려서 파주는 거의 군사보호구역이거든요. 근데 파주도 막 해체하면서 여기도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전에서 뭐 유선수를 지킨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나는 서울을 지키는 부분이 왜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을 지키는 것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기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여튼 한번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개발될 때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막강한 권한은 국토부가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를 묶는 것도 국토부와 대통령이 결정했고
푸는 것도 대통령 그 국토부였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특기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풀어요. 풀어서 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그림벨트 해달라고 해봤자 힘도 안 내켜요. 이게 현실인데 어쨌든 절반 이상의 그린벨트였고 지금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어요. 조금씩 해내리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동양구가 거의 전체였고 동양구의 90% 정도가 그린벨트였고요. 일산 동구에 지금 현재 풍산동 그쪽 일부가 여기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지금도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벨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서울에 가까운 서울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녹색 숲으로 녹색을 보존하기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모든 개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려면 어디 해야 돼요? 그린벨트가 아닌 데가 조금 나아요. 그래서 일산 신도시도 여기 생기고 오만 것들이 일산 쪽에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일산과 동양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다시 말하는 도시계획에서는 정말 쥐약 같은 조건이에요.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거의 쥐약 같은 이런 문제였다고 아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전원에서 놀았고 지금부터 얼마나 고양시가 깜깜한지 실상이 척박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은가라고 하는 걸 들어갈 거예요. 좀 빠른 템포로 가보겠습니다. 1989년에 이제 이른바 일산 신도시 계획이 발표돼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전후에서 6개 택지개발지구 계획이 발표됩니다. 6개 택지개발지구 하면 지금 원당 화정 근처, 원당 화정, 성사, 원당이라고 안 했어요. 성사, 화정, 능곡, 행신 지구하고 그다음 일산 신도시 바로 옆에 탄현 중산지구입니다. 이 6개 지구가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일산 신도시가 먼저 생기고 그리고 이 택지개발지구가 생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신도시가 거의 동시에 심지어는 능곡지구는 1989년도 앞에 1년 전에 발표돼요. 그러니까 능곡지구가 먼저 발표되고 일산 신도시가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인구도 별 차이 안 납니다. 일산 신도시가 27만 6천, 그리고 6개 택지개발 다 합해서 25만 3천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산 신도시 때문에 갑자기 커진 게 아니고 일산 신도시가 거의 동시에 6개 택지개발도 함께 개발됐고 그러면서 도시 팽창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1992년에 25만이었던 게 아까 얘기한 일산 신도시 플러스 6개 택지개발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 거의 한 90% 마무리 시점이 96년 됩니다. 98년에 75만이 됩니다. 딱 6년 사이에 25만에서 3배로 뜹니다. 이게 고양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도시로 갑자기 폭증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옛날 농촌의 군사도시가 지금 갑자기 어마어마한 대베스터 거대 도시로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양시 승격이 이루어지고요. 92년에. 네,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특성 중에 세 번째가 이게 흔히 우리가 고양시에서 얘기할 때는 흔히 3대 규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보호구역, 두 번째 그린벨트 이게 먼저 생겼고요. 이때 이 무렵에 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규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1984년에 이전 촉진권역으로 고양군 전체가 그 당시에 고양군이었습니다. 고양군 전체가 이전 촉진권역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고 시가 된 뒤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는 걸로 다시 재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촉진권역하고 수도권 정비계획이 바뀌면서 이름도 바뀌고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요. 핵심은 이전 촉진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의 핵심적인 규제 조항은 뭐냐? 기본 모토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개발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가 인구와 사람이 너무 많으니 딴 데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기본 목적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규제상의 첫 번째는 공업단지가 못 들어온다. 공업단지가 못 들어오면 공업단지가 못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업단지가 요즘 얘기하는 뭐 부트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첨단산업단지 다 공업단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산업체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산업체가 왜냐하면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학이 못 들어온다. 대학도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집중시키는 인구 집중 유발 요인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각종 그 연수기관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마치 다른 것들이 쭉 있어요. 어제 그러는데 재밌는 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와 산업 관이란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근데 도시 택지는 계속 개발해서 사람은 데려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보자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있던 것도 내보라는 거예요. 있던 것도 내보라면서 사람이 사는 주택은 계속 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만 잔뜩 여기다가 실어 나릅니다. 퍼 나릅니다. 저기 서울에서 한 50% 이상 날라온 경우고요. 이제 다른 경기도와 인천에서 한 50% 날아옵니다. 지방에 50%가 아니고 지방에서 또 날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택지 개발을 하는 건 법령이 두 개입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른바 서민주택, 즉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택을 지어줘서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기본 취지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다른 규제도 많이 풀어요. 정부가 지방적으로. 그러고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법은 그 뒤에 생기는데 뒤에 그건 이제 그 택지개발법과 조금 법령이 달라요. 어쨌든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주택지도 많아요. 어쨌든 이걸 하는 게 왜 이게 문제가 충돌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는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택지개발 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는 여기다 집을 지어 살라는 거예요. 왜 충돌했고 이건 기본적으로는 그 당시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면 저건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되는 건데 그 당시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도시기관이 몹시 취약한 기형적인 초대형 면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년이나 지금 어쨌든 만들었지. 이전 촉진 권역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양군은 84년입니다. 그때는 고양군은 농촌군이라서 이런 것도 안 찍어줘요. 그래서 서울에 딸린이랑 이런 데를 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서울권에 해당되는 똑같은 분산시키라고 하는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라고 정책에 여기가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고양시가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농촌밖에 없었고 있는 거라고는 군자도시라고 했잖아요. 군부대만 쫙 있었어요. 딱 하나 더 있다고 뭐냐면 백마 화사랑으로 상징되는 토요일마다 주말에 젊은이들 놀러 오는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이전 촉진공장에다 묶어놔요. 그리고 공장도 못 짓게 아무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1994년에 바꾸거든요. 수도권 정비계획 바꾸면서 관역지권적으로 묶어요. 또 고양시도 그대로 고양시 전체가 다 그대로 묶여요. 근데 재밌는 게 다른 데도 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는 고양시도 시가 됐어요. 인구가 많아졌어요. 상당히 많아지고 있었어요. 1994년이니까 많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남부하고 비교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남부는 이미 도시가 다 형성되어 있던 곳이고
북부에서는 의정부만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는 의정부만 도시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촌이었어요. 고향 나머지 다 촌이었는데, 근데 그 촌이었던 고향시도 역시 그대로 잘 이전 촉집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관여록집으로 통으로 묶어버려요. 남양주는 일부만 묶고 일부는 풀어줍니다. 인천만 해도 청라주가 이런 데는 좀 풀어줍니다. 퉁퉁 튀어줘요. 여기 안산시흥도 여기 안산은 풀어줍니다.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고향으로 전체를 다 묶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전 촉진 권역에서 그냥 가져와. 근데 문제는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좀 정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고향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말이 그냥 했는데 그것이 힘을 절대 못 받고 그냥 다 없어서 사라져버리더라고. 그 당시 언론이라든가 보면 나와요. 누군가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전혀 힘을 못 받아요. 항상 사라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 정치적 역학관계를 감안해보면 아마 진단적인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이제 어쨌든 지금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가 일기 신도시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처음은 아닙니다. 신도시 역사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건 울산이죠. 울산에 대규모 공업단지가 생기면서 울산이 목동도 먼저 생기고요. 어쨌든 신도시는 그다음에도 많이 있었어요. 울산, 과천, 저기 목동도 마찬가지, 목동도 그렇고 이런 데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상징성을 갖는 건 그 당시에 서울의 외곽에 서울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림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로 개발했던 게 이제 일기 신도시 5개여서 이게 뒤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일단 신도시는 처음에 계획될 때 그냥 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쨌든 야 저희가 한번 살아보고 싶네 라는 느낌을 줄 정도였어요. 아마 그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당시 일산 신도시를 세우는 목표가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중요한 목적으로 잡았던 게 이른바 녹색 전원 도시가 1번이었어요. 녹색 전원 도시 만들어서 세계적 혼동을 만들었다. 그다음에 문화를 얼마든지 문화를 풍부하게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세 번째 통일을 대비하는 도시였어요. 괜찮잖아요. 녹색 전원 도시에서 문화를 아주 폭넓게 향유하면서 통일을 대비한다. 아주 좋은데. 그래갖고 일산 신도시의 그 그림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의 신도시와 이 신도시를 못 들어가도 아까 얘기한 동시에 개발지 특징을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고향 시민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신고향 시민. 어쨌든 그러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집과 사람들만 데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놨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안에서 먹고 살게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거나. 이 두 가지는 기본 전제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안에는 먹을 거리가 없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가겠어. 이렇게 만들어놓고 여기 그냥 화를 해. 이게 이제 개발사예요. 고양시 개발사. 그다음에 이거는 끝나냐? 아까 얘기한 신도시와 국계 특수개발지가 여기하고 중간 타입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풍산지구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생기기 시작해요. 어쨌든 근데 얘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전체 이게 고향 땅 넓잖아요. 고향 넓은 데서 이 도시와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봐줄만한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그냥 일종의 녹지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저런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당이나 이런 이 고양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모여 살긴 해도 그냥 5분만 걸어가면 다 그냥 녹지예요. 이래서 이른바 그냥 살기에는 괜찮은 동네였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다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가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자치도시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사회 발전 과정을 통해서 자치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한 사람의 목소리가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 자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추세인데 또 하나 고양시에서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 다른 게 없다는 건 먹고 살만한 거리도 없고 다른 게 없어요. 사람만 잔뜩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끌어모아야죠. 사람들에서 뭔가를 창출해내야죠. 저는 이런 정책이 맞다고 봐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11호선의 자치도시를 추진하고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신년과 함께 만드는 인선 7기대를 갔다가 이번에 2008개는 자치도시가 지금 현재 정책 구역에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 봐야 될 상태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한편으로 도시 불균형이 심화돼요. 아까 얘기한 도장과 일산 문제만이 아니라 신도시하고 특지지구, 그 다음에 구도시 이런 데서 또 미묘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한때 경의선 지하와 경의선 북선전철 지상건설 반대 이 운동이 있었는데 일산 신도시 사람들은 전혀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주동네하고 우동네하고 왜 묶여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지하하거나 지하로해서 도시를 연결하자 했더니 묶기 싫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에서 그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거 찬성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달라졌어요. 지금 와서는 저 동네나 이 동네나 많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냥 어쨌든 미리 못 내다보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서울과의 갈등, 경기 남부와 북부간의 갈등, 남부와 북부간의 갈등 이것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해요. 도시 남부와 경기 남부와 북부를 지금 현재 일부 정치인 중에서는 지금 현재 남부에서 어쨌든 사람이 많이 있고 세수가 많은 남부가 같이 있어야 그 떡국이라도 받아먹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남부 분도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헛소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왜 그러냐면 이런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어쨌든 뭔가 지금 거의 확정됐죠? 강원특별자치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만들면 돼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동안의 피해를 수없이 많이 받아왔고 남북 분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를 예를 들면 경기 북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고 그다음에 과도목적권이 이런 묶인 지역 이런 피해들이 다 중첩되는 부분들에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걸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줘야 마땅한 거 이게 나라라 그냥 나라가 아니고 그냥 폭력 집단이라고 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또 복잡하니까 생각합니다. 유타운 정책도 한때 시행됐다가 지금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비 쪽으로 확 갈렸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도시재생비가 힘을 다시 받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집값이 한동안 올랐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는 이게 수지 타산이 나와요. 집값이 떨어지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라고도 안 합니다. 하라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구나 시에서 돈 좀 줘. 우리 이거라도 좀 하라부터 우물이라도 하나 놓고 살게. 이게 먹히는데 집값이 오르면 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자주적으로 조합 만들어서 개발할 테니까 개발 봐봐 해줘.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곡이 이번에 그만큼 이게 능곡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이 도시 기반도 너무 취약하고 경제 기반도 너무 열악하다는 걸. 그러니까 도시 기반 대표적인 거 협동으로 보면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크게 지하철 상공사하고 이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와야 된다는 건 다 알았어요. 옛날부터 다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가시화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그걸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보면 이상해. 몇 년 걸리는데 앞으로 그거 10년 걸려 나오는데 왜 이걸 다 했다고 왜막 두 개가 막 11개가 됐다고 하지?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도 시설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거와 함께 경제 기반으로서 이 갇힌 고향 K밸리 이게 최근에 뭘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 입에 안 들어서 잘 안 들어오는데 박재호 선생님 알죠? 몰라요? 아니 고향 K밸리가 어딘지는 아시죠? 여기 킨텍스 주변에
예, 막 그런 거 다 들어오는 함께 들어오는 데입니다. 어마어마한 첨단 산업단지라고 봐도 됩니다. 어쨌든 그 PML가 최근에 기록 조사를 보면 아니 그 말고 투시티 이노베이션 허브 투시티 고향 이노베이션 허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정식으로. 나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아니 고향 KBS가 다른데 왜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지? 하여튼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 이제 성기 신도시가 드디어 무역적 끝에 확정이 되고 고향 특례시가 올해 초에 특례시가 발족합니다. 어쨌든 이 성기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근의 변화 중에서 고양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고양 KBL과 성기 신도시와 고양 특례시인데 저는 이 고양 KBL의 기준이 압도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 하나만 좀 자세히 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아마 복사전에서도 안 보일 텐데 이걸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라고 연구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나온 자료들을 보면 도대체 어느 도시 연구원이 만든 건지 모르는 자료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괜찮은 자료들이 나와요. 사실 최근 들어서라는 게 한 2000몇 년 사이에 그전에는 진짜 나 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갖고 거의 안 봤는데 요새 가끔 들어가 보면 그런 데로 불만한 게 나와요. 야, 좀 노력하는구나라는 게 이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하나를 옛날부터 제가 이걸 찾았거든요. 정리를 한 번도 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리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리해야지. 민간이 이걸 정리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기다렸더니 드디어 정리를 해놨더라고. 드디어 정리를 해놨더라고. 아주 깔끔하게. 기본적으로는 택지개발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이게 크게 이루어져요.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법, 다른 것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중요한 건 택지개발축지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 모든 택지나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주택만이 아니라 저것도 해당돼요. 국제전시장, 여기 방송영상병 이런 거 딱 포함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대규모 개발사업은 이 세 가지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처음에는 택지개발축지법, 아까 얘기한 일산 신도시와 6개 택지개발지구는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최근에 행동까지 이 법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은 그 뒤로 진행된 그 기택 주변의 고양 KBL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여러 가지 적은 지구가 이런 것들이 이 법에 있어야죠.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보금자리 주택 있죠. 향동, 지축, 행신 2지구. 행신 2지구라고 하면 이게 행신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서정마을이 행신 2지구예요. 서정마을. 지금의 서정마을이. 네? 하여튼 이 지구하고 동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막 발표된 삼기신도시 고향 창릉지구하고 타면에 타면지구도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 어떤 법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적용 법례가 달라요. 그럼 나중에 언제 기회도 아니고 얘기하고 요 지도가 지금 현재 2020년대 말에 예측되는 현재 확정 중입니다. 확정돼서 지금 계획된 것들이 완료가 되면 고양시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건설 중인 게 이 고양 KBL 지역입니다. 고양 KBL 지역입니다. 이게 호수공원하고 한강 사이에 있는 상당히 큽니다. 일산 신도시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고양 실리콘밸리로 했다가 고양 KBL로 바뀌었다가 투시 지구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부분 다 들어왔고 고양 창릉지구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이죠.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만 들어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건설 중인 곳은 고양 창릉지구하고
고향 KBL이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완공됐다고 봅니다. 거의 다 완공됐고 지금 현재 아까 1990년대 말에 그래도 이 시가와율이 그 당시 12~13%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완공되고 나면 약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고향 땅 전체에서 시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5%로 약 더블로 뜁니다. 네, 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것들은 뭐냐면 이게 원래 유급 일면의 중심들이에요. 원래 고양시가 시가 되기 전부터 있었던 동네들. 근데 지금 현재는 일종의 애국단지가 되버렸죠. 구도시라고 뭐 천대도 받고, 그다음에 뭐 도시 재생지구가 됐다가 도시 재생 막 싸우면서 이제 예전에 그 유통도 됐다가 막 이러면 복잡한. 그러니까 도시 정책상으로는 향후 민원 갈등 요인이 매우 큰 지역들이죠.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나옵니다. 응? 고향 KBL은 지금 나온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고향 KBL에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이 장항공공주택지구만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청년층한테 큰 특혜를 줍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큰 특혜를 주는 지구고, 여기 장항공공주택지구 안에 뭐 예를 들면 청년 벤처 사업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땅이 뭐냐면 무슨 뭐 유치하려고 고생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한예종 유치하려고 지금 여기 터져버렸던 짝이에요. 한예종 유치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합니다. 청와대를 유치하려고 이 다양공유주택지구만 주택지구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그 주인 편의시설 내지는 사업체가 있는 거고요. 이 방송 영상 밴드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송사나 방송 콘텐츠 관련 그 제작사들 유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CJ 라이브 CT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여기는 CJ 라이브 CT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할리월드입니다. 할리월드 고향 관광, 우리말로는 고향 관광단지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약 3분의 2쯤 됩니다. 3분의 2쯤 되는 땅을 요 CJ한테 이 사용권을 넘겼어요. 그 과정은 복잡합니다. CJ한테 이거 넘어가는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CJ가 여기를 받아서 이 CJ에다가 K-팝 아레나 4만 그러니까 실내가 이제 2만석, 실외까지 하면 42,000석 하는 거의 동양 최대 공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킨텍스는 1단계, 2단계가 지금 현재 완공돼 있고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의 주차장 쪽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이 3단계까지 완성되면 이른바 아시아 5위 세계 20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 원래 이 킨텍스 마이스 산업, 전시 컨벤션 이쪽은 규모의 경제예요. 큰 데가 다 그냥 치는 거예요. 작은 데는 어떻게 못합니다. 아무도 안 와요. 작게 해봤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프랑스에다가 부산 백스코하고 여기 킨텍스하고 3개가 생기는데 3개가 생기면 사실 부산 백스코나 킨텍스 중에 둘 중에 하나 키우고 하나는 죽였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 여건이 때문에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세 개를 다 이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규모가 커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시아의 큰 전시회는 중국에 대응합니다. 왜냐? 중국이 큰 전시장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키우면 키울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런 경우가 해당해요. 이스라엘 테크놀로지는 여러 가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동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고양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IT 산업 등등의 바이오 메디 산업 이걸 유치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몇 마디만 좀 덧붙이고 하면 사실 여기서 제일 먼 다양공공주택지구는 이미 지금 3일 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차피 집 짓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빨리 잘해요. 그냥 딱 계획만 하면 바로 올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산업시설이나 투자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저는 답은 다 떴어요. 답은 다 떴는데 제일 먼저 그 가셔야 될 게 뭐 같아요? 부산 태권을 남동 동산거리 CJ 라이브 아니면 뭐 여기 관광문화단지 안에는 CJ 라이브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IP 융복합 세트 이런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택 생산이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가셔야 될 건 이거예요. CJ 라이브 시트 안에 K-팝 아레나와 부대시들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왜냐면 이거 고양시 돈이 1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행정 지원만 하면 됩니다. 민간에서 그냥 투자해서 하면 됩니다. 약 1조 8천억을 들여서 지금 시작했고요. 이것을 이제 더 확대시켜서 80층짜리 뭘 짓겠다고 하잖아요. 88층인가요? 네. 짓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 민간에서 세우겠다고 하면 고양시가 또 막을 이유도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결정을 하고 민간이 그냥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교통인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시 땅인데 다른 것은 고양시 돈이나 그 경기도 땅 부피가 들어가요. 그쪽이 들어가요. 공공 그 재원이 들어가요. 이 CJ라는 팀의 공공 재원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도시 정책에서 중요시하게 한다. 이게 공무원들의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정책상에서 항상 우선을 밀려요. 이게 나는 어마어마한 지금 팽창을 고양시가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CJ밸리의 사업은 우리가 뭐 시즌 좋든 그냥 2024년이면 깜깜거리면서 아시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냥 와요. 우리가 뭐 시즌 좋든 이거 고양시만의 여기 아니에요. 고양시 공간이 아니니 고양시를 떠나요. 떠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그러면 고양시 땅에다 하니 그 이익이 그다음에 그 가치가 고양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크게 기울여져야만 이게 돼요.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신경 안 쓰면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내주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한마디로 멱살 잡고 당신의 수익분의 20%는 시민문화 발전에 써라.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려면 그게 쉽겠어요? 오만 작업을 공동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공동 테이블이 필요한데 공동 테이블을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행정협의를 위한 테이블이 있겠죠.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창릉지구는 약 100만 평 중에 40만 평이 이게 이제 그겁니다. 보험용지가 아니고 자족시설용지. 저는 자족시설용지라는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자족시설용지로 40만 평, 약 어마어마하게 큰 걸 확보하고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고양시는 200년이라도 자족도시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것도 더 많이 들었고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이 가능하면 이 동네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이 동네 서울이나 다른 데 편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면 그걸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자주까지 안 쓰려고 그냥 이제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요 공장 부지는 확보된 거예요. 아까 지금 일산 태권도도 공장 부지는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도 시작했는데 사실은 미디어 아까 방송 미디어별리도 일종의 공장 부지입니다. 널거리의 방송 문화를 위한 공장 부지인 거예요. 방송국도 일종의 방송하는 공장인 거예요. 이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다 공장 부지예요. 공장 부지는 수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공장 부지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원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그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고양시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와야 될 이유가. 고양시 오면 잘 된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시에 오면 잘 되는 게 뭘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고양시에 오면 잘 되는 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런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 보여요. 하여튼
문제 1부가 끝났고 2부를 10분만 하고 3부로 5분 하고 마감을 합니다. 고양시 치는 한번더 중심이었죠. 그리고 지금적으로 이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나 사람이 살거나 산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지리적 위치에서는 굉장히 최상의 위치에 있다. 그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고 부산동구 이건 서구가 2개 들고 동구가 하나 들었죠? 동구가 2개 들고 44개 동구로 바뀌었습니다. 동네들이 조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그러는데 인구도 지금 약 108만입니다. 약 108만인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구 통계를 볼 때 유의할 부분은 이건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108만이고요. 주민등록이 안 된 인구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2만 돼요. 그래서 고양시대 108만이라고 또 맞고 110만이라고 할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통계 보고 막 110만인데 왜 100? 저기 5배등이 분동이 됐고 5배등이 분동된 상태에서 하나만 지금 현재 대덕동인가만 지금 2,400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적은 지구가 올 말부터 주기 시작해요. 그럼 내년에 여기도 한 2만 등죠. 그래서 고양시는 미니동이 없어집니다. 고양시는 다 고양시가 가장 작은 동은 뭐가 되냐면 성사 2동에 11,270명 여기가 제일 앞으로 1년 뒤에 여기가 제일 미니동이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그 10,000명은 다 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40,000명이 넘는 동은 다 분동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제가 40,000명 돌파할 때가 식사동인 것 같아요. 식사동하고 풍산동이 두 개가 상관이 아마 한 1년 뒤에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넘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또 지금 현재 인구로 보면 고양시가 경기도 2위예요. 근데 농인시가 얘기로 약간 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 합하면 지금 용인시가 2위입니다. 외국인 숫자는 용인시가 많아요. 경기도 시군별 합계 출산율에서 보면 고양시가 이게 좀 옛날 통계이긴 한데 고양시 3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기본입니다. 왜 고양시민들이 애를 안 낳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고 해보세요. 집단 관계가 너무 멀어서 문제가 많아서 결혼을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20대가 많아서 결혼을 안 하는 20대가 그렇게 유독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좋았대요. 아니 유독 많지는 않아요. 그 기준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년 입장에서 청년 서민 입장에서 보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애 안 남습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나라가 다 키워준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말로는 그냥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지 실제로 주는 거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주는 거지. 현재 앞으로 늘리겠다는 건 많아요. 아니 아동수당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때에 비하면 한둘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근데 지금 많이 주는데 그럼에도 애를 낳게 하기 위해는 부족해. 그거 가지고 애 안 낳아요. 어쨌든 이렇게 낳대는 하면은 나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하여튼 먹고 힘들어서라고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복잡하게 분석하면 많은데 학습도 신체에는 다음 시간에 아마 얘기 자세히 들으시죠. 경제 산업에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진짜 고양시 경제 산업을 취약해요. 정말 사업체수가 치명률이 약 33명이니까 한국 몇 명이에요? 한 5명들은? 5명쯤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보면 1,000인 이상 6개입니다. 2018년인데 지금 올해는 하나 더 늘었을 거예요. 7개. 7개 중에 6개가 뭘까요? 병원. 병원입니다. 고양시는 병원이 가장 큰 산업체입니다. 가장 큰 산업체가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업체가 큰 산업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요게 뭔지 아세요? 이 10개 중에 9개인가가 대형마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하고 대형마트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업체. 여기에는 있어요. 한전리 399개는 좀 있더라고요. 이 제조업들이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데 500 이상은 없어요. 그냥 병원하고 마트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이 없는 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중소기업 뭐 사장님들 나를 막 때려잡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도 있는데 뭔 소리나 하셨는데 큰 통계 분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 아까 왜 나왔느냐? 아까 그 고양시 도시형성사에서 얘기했던 그 여파로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엄청 비례하고 제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도성과의 음식수박, 운동상 이런 겁니다. 소비산업 중심 배타운이 어떤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 서비스업이 늘어나는 폭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보면 문화지식산업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좀 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GRDP를 보면 1인당 GRDP가 그 경기도 GRDP라는 게 뭐냐면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이 고양시에서 얼마나 많은 재화가 생산되고 있냐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냐는 건데 그 1인당 GRDP는 고양시가 이 당시에 2010년이거든요. 2010년에 27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25에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어쨌든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고양시에서는 생산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다. 이게 재화와 서비스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어느 도시나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양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많아요. 이제 여기서 해결하는 문제죠. 고양시 재정은 그 여파로서 사실 재정자립하고 재정자도가 좀 낮아요.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아무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포함해서 이걸 떠나서 먼저 이 총액을 보면 세입총액을 보면 이게 뭘 비교한 거냐면 경기도 내 큰 도시 4개입니다. 수원, 고양, 용인, 청계시하고 성남은 거의 100만 다 됐죠. 100만 다 된 도시니까 4개를 비교하면 총액은 별 차이 안 나요. 세입총액은 별로 안 나는데 재정자립도는 고양시가 무슨 색이냐면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제일 낮아요.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도 여기가 고양시 회색입니다. 낮습니다. 이 노란 수원도 최근 낮았네요. 지금 낮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재정 전체는 사실 4개 도시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는데 이 재정 자립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방세와 세위수익 이 부분이 많으냐 적느냐는 거예요. 이 지방세와 세위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재정에서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있으면 기업 소득세가 많이 들어온다. 국세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많냐, 그 다음에 건축이 활발하냐입니다. 이건 지방세를 비하면 신건축이 활발한 데는 재정자도 못하겠다. 건축을 많이 하면 취득세가 많이 들어와요. 취득세는 들어가서 도로 들어가요. 계산세는 시로 갑니다. 시로 가는데 그 취득세가 도로간 것이 일부 또 나눠져요. 그래서 취득세를 도연했다고 해서 시에는 전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배분을 합니다. 이른바 지방 재정 교부금이라는 제도로.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이 지방세가 적으면 당연히 재정자립도는 낮아요. 고양시는 산업이 없고 주택건설도 사실은 지금은
좀 수축한 형태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이 이루어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낮아지는 건데, 그러면 그걸 채우는 게 뭐냐? 재정 자유도라는 건 뭐냐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사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보조를 받는 건데 그게 공짜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냈던 걸 돌려받는 거예요. 일부. 근데 이제 그걸 일종의 균형 배분을 하는 거죠. 여유 있는 데는 좀 적게 주고 여유 없는 데는 좀 많이 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 용주의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자율도가 20%도 안 돼요. 20%가 안 되는데 거의 80%를 다 나라에서 대줘요. 나라나 도에서 대줘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는 한동안 저기 교부금 불교부 단체였어요. 우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될 때, 왜냐면 건설을 한창할 때, 한창할 때는 불교부 단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부 단체 교부금 신청해가지고 교부금 받아요.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이 재정자립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전체 총액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아서 사실은 좀 크게 보완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그 자체로서 그저럭저럭 먹고 살기 힘든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요인이 많습니다. 그 주민생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주거환경 많이 읽어보시죠. 우리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71%예요. 최신자로 조회해봤는데 71%고 아파트 거주자는 79%입니다. 어쨌든 아파트 도시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고양시에 계속 살겠다는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고 살 수도 없고 여기 안에서 먹고 살 것도 없고 바깥으로 나가려면 힘든데 고양시 괜찮대. 살기가. 왜 그럴까요? 네. 공기 좋고 사실은 자연에 사는 맛이 맞습니다. 이게 고양시민의 특성이에요. 고양시 거주민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막 돈 벌러 다니고 하는 사람들 고양시 알았어요. 그냥 좀 술렁술렁 좀 편하게 놀면서 같이 어울려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조건이 단지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여하튼 그래서 몇 가지 보니까 이 고양시는 산과 강이 참 많더라고요. 돌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조금만 나가보면 진짜 산 강이 좋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렇게 동네가 많지 않아요. 큰 산도 있어요.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곡다 이런 산 같아요. 하천과 강이 산 같은 산도 있고 동네 작은 산도 있고 하천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동네마다 하나씩 다 보면요. 여기 누리끼리 여기 시타코스만 나는데 각 동네도 다 자기만의 누리끼리 있어요. 동네마다 재밌어요. 이게 조금만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살 괜찮은 동네. 내려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책을 보러 가세요. 이 고양시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참 잘 돼 있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책을 보시면 수양도 하시고 이런 맛에 이게 계속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게 없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어쨌든 지금 안에서 먹고 살 게 없으면 바깥에 잘 나가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순서대로 보면요, 맨 처음에는 경기서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뭐라? 경기서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사무소에 두 번째로 봤는데 세 번째로 생긴 게 뭘까요? 이 수많은 어디로 GTX가 뭐죠? 대곡 소선 안산 그거 네,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서해선. 인천하고 안산하고 다 직통합니다. 우리가 언제 올해 말에 예정인데 조금 한강을 뚫는 해저 터널 이 공사가 하고 이것 때문에 조금 늦을 염려가 있다고 하는데 늦어도 내년 중반쯤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아마 GTX 본다. GTX.
나머지 되게 비슷해. 교유소는 지금 현재 임시개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만 현재 상황만 보수해가지고 임시개통하는 거. 지금 원래 이제 고양시민들이 보면 관산동하고 고양동을 관통시켜서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연구잖아요. 이건 좀 늦고 현재 우선 개통은 한 2024년 말쯤에 예정되고. 어느 정도 네, 그게 교유선입니다. 네, 교유선이고 그 다음에 고양선 지금 한기 신도시 창릉과 함께 들어온 고양선 그리고 인천 2호선 풀리고 뭐 저쪽 삼북에서 청교선도 안 오고 제시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아직 멀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 철도교통망 확충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잘 볼 게 있으니까 이른바 철도 계획 아니라는 게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고양시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리에서 일정 부분 받아치는 것입니다.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생활권도 가고요. 유입 많이. 그러면 이제 다 묶어서 이게 아마 스크래치로 보일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나온 대로는 10여 20년 정리한 거거든요. 이 속장에다가 그만 얘기를 마무리 삼아서 한 말씀만 제가 마무리 삼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문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고양시의 먹고 살 거를 어떻게 챙기는 게 좋은가, 먹을 거를 어떻게 만들 건가 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 그것을 삶에, 고양시의 삶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한 20년 정도 계속 수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많은 단어들이 잘 없잖아요. 왜 이런 건 안 되지? 하는 그림 한마디 쓰고 마무리하자면, 저는 제가 이제 주변에 저도 어떻게 보면 글 쓰고 번역도 하다 보니 넓은 의미의 문화예술입니다.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로 하면 교수나 학술인도 문화예술인이에요. 넓은 의미로 보면. 어쨌든 그 문화예술인이 한 5만 명이 넘어간대요, 고양시에.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 문화예술이나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에. 근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기관도 별로 없는 판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럼 이런 타렌트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창위로 그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도와주면서 창위로 끌어내냐가 고양시가 핵심에 있다. 고양시에. 다시 말하면 두 시간을 하는데 얘기를 1분 만에 하다니까. 예를 들면 차에 헬리콥터 뿌려줘라. 뿌려줘서 먹고 살게 하고, 기본으로 먹고 살게 하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이런 거 나잖아요. 요즘에 정책으로 나오잖아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제도입니다. 그냥 뿌려주고 그 대신 받은 사람들을 하여금 나와서 공연을 하든 시민들한테 기여하게 하라. 그러면 고양시 모든 공동체나 기부들이 다 활성화될 거고, 중요한 건 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양시에서 많은 산업들에 대한 수요와 문제 제기가 있지만, 사실은 넓은 의미의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인구 구성이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넓은 의미의 문화산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만난다. 다시 말하면 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고양시의 장기 미래 산업 정책이 만나는 지점이 문화산업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유리없는 세계에 나라도 전혀 뚫리지 않는 도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문화예술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양시에 그냥 딴 데는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딴 데는 그래도 사실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밖에 없는 도시에서 대한민국을 딱 닮은. 이 사람밖에 없는 도시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자산화시켜서 이걸 끌어내느냐. 그러려면 이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동원되면 나 어디 나가면 나 안 나가거든요. 내가 동원 대상이 된다라는 느낌이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근데 뭐 여기 한번 나가고 싶어라는 느낌을 주게 뭐가 오면 갑니다. 소라 없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람이라는 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에너지를 끌어서 낼 수 있는 그런 뭐 이쪽에 마중물, 기초자금 이것을 시에서 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자치도시라는 거예요. 자치도시라는 게 큰 게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서 뭔가 할 수 있게 이 기초를 닦아주는 거. 그래서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양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원래 이 얘기를 30분에 끝내고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얘기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네. 그래도 이건 한번 꼭 물어봐야겠다는 거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시즌에서는 티 주신다는 거죠. 귀신. 아저씨는 티를 내시네요. 이걸 비밀품이라도 뒤에. 아니 진짜 이걸 맞추면 바로 드릴게요. 그런데 누가 좀 센트 드릴게요. 이거 전체 주택중에서 아파트가 70%였죠. 연립 다세대가 하면 83이죠. 다가족 단독 타워가 89죠. 기타 11이죠. 기타가 뭘까요? 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는 있는데 참고로 비닐하우스는 0.6%입니다. 소리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 11%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요양원. 그것도 몇 프로 안 됩니다. 0.1%입니다. 농촌에 그냥 진짜 큰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늘 보는 거예요. 임진세. 비슷한 누가 했어요? 임진. 오피스텔이 8%라서 저게 주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주택 수용 들어갑니다. 총주택 수와 순주택 수가 있는데 총주택 수용 들어가는데 순주택 수는 안 빠져요. 네, 우리 저기 이준열 위원장님 어쨌든 굉장히 고양시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고양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애정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고양시에 대한 이건 제가 칩에서 하는데 말이 많은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아니고 고양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고양시 연구자라고 저는 칭합니다. 우리 이준열 위원장님 애쓰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